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언론 지면상에서 많은 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리뷰를 했었고요. 저 또한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의 요청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철저히 우리나라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제가 많이 했다면, 저희 박정호 TV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교라는 것은요,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이 맞아 떨어졌을 때 커다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요, 우리 입장에서 적지 않은 수확과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역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우리와 이해관계가 딱딱 맞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한미 정상회담 미국 입장에서 풀어보자 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바이든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경제 구조의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30년 가까운 외교 통일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진중한 성격으로 하나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지구력과 꾸준함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개인적인 특징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참 공교롭게도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사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리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번 재선에 당선을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전에 처음 당선됐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선했을 때 초선이었을 때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저런 성찰과 그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처음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사실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초선 때는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명망 있는 인사로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은요, 이미 30년 가까이 의원으로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통령을 한번 해봤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시점에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부통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것이 특히 바이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자, 오바마는 언제 시절의 대통령입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적인 불황, 초유의 경제적인 위기를 그 당시 오바마호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선장 노릇을 하면서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이미 내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이번 코로나19에 어떠한 경제적 행보를 보이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통령이었었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바이든의 행보에 어떻게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자, 바이든 정권에서 밀고 있는 가장 핵심 산업 뭡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죠.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사업에 방점을 찍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각심이 높아진 환경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 신산업으로서 새로운 판을 열고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친환경산업에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은 왜 그러면 이 친환경산업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바이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이 지금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진했던 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얽매이지 않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셰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셰일 혁명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랑 관계가 있어요. 사실 이 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이 기술은 굉장히 특이한 기술입니다. 저도 이제 이 셰일 관련한 산업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라는 것은 수직으로 시추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석유를 원유를 캐오는 게 통상적인데 이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방식은 수평으로 수출을 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모래와 다양한 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물을 싸가지고 그 높은 압력으로 물을 싸가지고 돌을 깨가면서 여기에 사이에 숨어있는 일종의 원유를 채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직으로 갔다가 옆으로 다시 시출을 하고 그리고 고압의 물로 이 돌이나 자갈들을 깨가면서 시출을 하는 이런 기술은 언제 개발이 완료됐냐면 1990년대 후반에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기술이 개발이 완료된 것과 실제 그것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이 기술은 진작부터 개발이 완료되어 있었지만 이걸 누구도 적극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해서 실제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했을 때 성과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커다란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정책은 초저금리, 돈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시장에 과감하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당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금리로 내가 돈을 빌려다가 뭔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기에는 부담된다라고 생각해서 주저했던 많은 산업들이 또는 기술들이 이렇게 금리가 낮다면 이 돈을 가지고 거의 헐값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니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볼지 말지 고민했던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셰일층을 바탕으로 석유를 시추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셰일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감행이 됐었던 것이죠. 바로 초저금리 구간이었던 위기 때 말입니다. 이렇게 위기 때 초저금리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2008년, 2009년 많은 셰일 관련한 산업군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여 년 지난 뒤에 드디어 미국이 전 세계 1등의 산유국이 될 만큼 셰일 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도 어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직접 부통령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현직으로 살펴본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뭡니까? 어차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저금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소비를 권장해야 되고 투자를 권장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불황을 빨리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낮추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과감한 수준으로 낮췄더니 그 이전까지 주저주저했던 어떤 인더스트리 하나가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전개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그 방향성을 나는 향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구나. 바이든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위기이면 기존에 미국이 지탱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산업군들 이런 것들을 부양하고 지원하고 보조금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왜냐하면요.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여러 가지 제기했을 때마다 국가 리더십들이 바이든뿐만 아니라 이전의 여러 리더십들이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철저히 적재적소에 관철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기업 CEO들이, 기업 담당자들이 클레임이 자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은 여타 산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인더스트리는요, 가능하면 규제가 없어야지만 그 산업이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제가 없을 때 많은 창의적인 CEO들이 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세상과 승부보고 싶다. 나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규제가 있어야지만 산업이 더더욱 발전하는 인더스트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게 환경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굴뚝을 100번 쓰면 그 굴뚝 위에 있는 필터를 갈아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있다. 그러면 100번 쓰고 나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그 필터를 돈을 들여서 갈아서 새 필터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경 관련한 규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필터를 100번만 쓰실까요? 필터 새로 사서 거기다 갈아 끼면 돈 나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100번 넘게 더 필터 몇 번이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필터를 왜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커먼 매연 내보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따라서 환경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인더스트리가 자꾸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굴뚝 필터를 100번에 한 번씩 교체하라가 아니라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50번에 한 번씩 교체해라 라고 법을 강화하면 그 필터 만드는 회사는 더더욱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제가 있을 때 더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이거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처럼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시국에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 또는 이런 푸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든은 본 거예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초저금리로 쉐일 혁명이 일어났듯이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성을 많이 공급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파괴적인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해 줄 텐데, 바로 이런 뭉칫돈을 가져다가 향후 100년, 1000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투자해봐라.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와 관련된 R&D 자금마저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이든은 지금 당장 자기의 임기 내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서 바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쉐일에도 충분한 시계열에 시차가 있다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뿌린 씨앗이 그 다음 대통령이나 그 다다음 대통령에는 커다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자는 게 본인의 의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생각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그것도 누군가의 일자리냐 하면 중산층의 일자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요. 우리가 불황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합니다. 그죠? 실직을 하고 나면 이 겨울은 언젠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봄이 오겠죠. 그럼 이 실직한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했던 사람들이 100% 다시 원대복귀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사실 통상적으로 불황 이전의 일자리에, 아니 불황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가 다시 불황이 끝나고 난 뒤에 재취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던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더 고객과 접점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장을 뒀던 어떤 인더스트리 아니면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CEO분들을 모시고 골프장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CEO분들을 대상으로 어디 조찬 강의를 가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예전과 같이 오프라인 지점 또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옛날 같지가 않다. 오히려 회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수익이 훨씬 더 크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매장들, 이 지점들을 다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될지 점점 고민이 커집니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선뜻 대규모 매장을 줄인다든가 오프라인 점포를 철수하지도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고용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대량으로 구조조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적지 않은 회사의 부담이나 본인, CEO 본인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직원들과 오프라인을 계속 운영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특히 어떤 핑계거리를 대준 건가요? 바로 그런 고민 속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대의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뭡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할 수 있는 아주 큰 대의 명분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9시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제 이거는 채산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회사도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좀 선도적으로 지점을 다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시 고용 해고를 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회사가 다시 좋아지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좀 복구되면 다시 우리 웃으면서 또 만나자. 이렇게 멋지게 또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표면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일부 점포를 축소했던 기업들이 지금 나름대로 소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선택한 전략은요. 그때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요즘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인 키오스크가 바로 뚝뚝뚝뚝 누르면 주문을 받는 걸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명분은 더 있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거를 고객들도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그냥 사람 안 만나고 내가 뚝뚝 누르면서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컨셉까지도 더 얹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도 예전만큼 고용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각종 통계와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바이든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났더니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빈부격차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어느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피땀 흘린 성과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또 엄청난 숙제를 하나 짊어지게 됐는데 바로 그건 양극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슈퍼리치들, 미국의 초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돼버렸고요. 미국의 하층민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미국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해왔던 중산층 일자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축소되거나 공정 자동화가 돼서 사람은 고용하지 않고 기계가 가동돼서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미국 사회를 탄탄하게 지켰던 중산층 일자리는 사라지고 위와 아래만 남는 일들이 점점 심하게 벌어진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바이든은 이번 코로나19도 똑같이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역시도 불황일 때 적용하는 초저금리가 가장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돼요.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금리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돈의 가격이죠.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초저금리 시절에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돈, 즉 월급만을 의존해서 생활하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월급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월급만에 의존해서 사는 일반적인 서민은 자신의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유층들은 어떻습니까? 이 초저금리는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제일 좋은 환경이죠. 이미 부유층들은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산은 담보 물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그걸 담보로 잡고 많은 돈을 아주 값싼 금리로 빌릴 수 있겠죠. 이걸 빌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급한 매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토란 같은 회사인데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가지고 우리 이거 정말 좋은 회사인데 내가 너무 급한 불을 꺼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거 좀 제발 사주실래요? M&A 이슈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전 세계 마천루에 해당되는 아주 초고가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휴양지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값싼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초저금리를 이용해서 그런 값싸게 급한 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사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불황인 경제는 없습니다. 겨울은 언젠간 지나가요. 그럼 그 겨울이 지나가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는 아까 그 헐값에 사놨던 그 기업이나 건물이나 리조트가 다시 제값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내가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황이 지나고 나면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려워진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범죄, 사기, 여러 가지 또 근로의욕 저하,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바이든은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미국의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절대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비율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율 비율을 점점 자기 임기 내에 올릴 거라고 이미 공약집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런 걸 실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상위 소득계층이라든가 영세민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걸 먼저 챙겼습니다. 뭡니까? 미국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급을 올려버렸었죠. 그것도 파괴적인 수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 때문이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본인이 얻었던 성찰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일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요즘 미국의 국책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입니다. 뭡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용어가 바로 리쇼어링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 밖에서 거점을 두고 생산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다시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라라고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깥에서 제조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인데, 그게 인건비든 토지든 환경 관련한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든 간에 거기서 생산을 하면 훨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인데, 그 이점을 다시 다 포기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밸류나 아니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임기 중에서 리쇼어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이 다시 미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단일 소비시장으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면 이 나라 내부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때 나프타의 조항을 좀 수정했었죠. 과거에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갖다 팔아도 경제적으로는 마치 한 나라처럼 각종 통관, 무역, 관세와 관련된 장벽을 없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놓고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갖다 파는 전략들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가전회사들이 전부 공장이 멕시코에 있었죠. 우리 LG와 삼성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현대차도 우리 현기차도 당연히 멕시코에 공장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차단했어요. 차단하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나프타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해 가면서 점점 더 미국 본토에 공장을 가져다 올 것을 유도해 가고 있었는데, 자, 선거 전에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처럼 많은 정책적 공약을 그렇게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요, 실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최근까지 행보를 보면 트럼프의 공약들, 아니면 트럼프가 추진했던 내용들을 수정하기보다는 그거를 실행해 가고 있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관세 부과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 다시 그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트럼프가 했던 여러 행정 조치들을 그럼 바이든이 다 철회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철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을 더 옥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프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과거의 것으로 되돌리면서 수정할 생각이 있어 보이느냐? 그런 움직임도 오히려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의 그 투자를 적극 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전 세계 19개의 기업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우리 미국에 투자를 해주십시오라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투자가 미국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은 세제 혜택과 많은 지원책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간곡히 부탁을 했었는데요. 자, 그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아니라 견실한 중산층 일자리들을 생길 수 있게 만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더욱 첨예하게 그 수위를 올려갈 생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자꾸 갈등의 수위가 올라가면요, 결국 중국도 굉장히 고압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인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중국이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꽤나 만든다, 배터리 꽤나 만든다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 있나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한국, 일본, 이들 나라들이 대부분 반도체와 배터리 전 세계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만, 혹여나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인근 해안선을 봉쇄하거나 해안선을 통제한다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반도체와 배터리 수급을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와 배터리가 어떤가요?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가 다 IT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군사기술이 대부분 이제 예전과 같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밖에 첨단 IT 기기가 대부분 국방기술에, 국방력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방력은 초고사양의 반도체들이 많이 요구되죠. 그런데 그런 반도체를 공급받아야지만 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국이 해안선을 봉쇄해서 혹여나 못 받는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선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 인더스트리들 중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들을 대거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반드시 배터리와 반도체 빨리 납품해서 공급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을 미국 본토에 지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반도체 쇼티지, 배터리 쇼티지가 일어나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장을 미국 내에 지어달라는 건 단순히 중산층 일자리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 그건 뭐다?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어떤 이런 러브콜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나라와 기업이 있죠.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지금 수교를 체결해서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16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은 우리의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지자체에 불과한 그 나라와 국가와 국가 간의 수교를 맺는다? 이것은 중국하고 등지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렇게 강 큰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진작에 대만과 단교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대만과 단교를 했었죠. 특히 한국은 대만이 마지막까지 같이 갈 우방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은 북한과 첨예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은 영원히 같이 가는 동반국이자 우방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이고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대만 외교관이, 대사가 한국 정부를 통해서 혹시 중국과 수교할 생각이 있는 거냐 몇 번씩 확인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우리 대만 대사부터 대만 외교관 직원들이 대만 대사관 저 앞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엉엉 울면서 출국을 했던 그 보도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만 입장에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더더욱 화가 난 것은 명동에 대만이 대만 대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건물을 아무 조건 없이 그 건물을 그대로 중국이 대사관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줘 버렸어요. 이것도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천불이 날 일이겠죠. 자, 바로 그렇게 전 세계는 대만과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에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미국 중앙부처 중에 한 곳에서 나온 보고서에 2019년이니까 불과 2년 전이죠. 이때 나온 보고서에 대만을 다시 최초로 국가로 명시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상에서는 이미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직 법으로는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법으로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어떤 수교 행위를 한다든가 그거에 준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는 건 이건 중국과 완전히 등을 지고 하나 더 높은 강도 높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단에서 보고서상에서 지금 국가로 언급하는 수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이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6개 국가만 수교를 한 상태에서 대만이 저렇게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건 정말 기적적인 성과에 다름없습니다. 수교하지 않은 국가하고 교육을 한다고요?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다시 대만에게 기회를 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기회를 부여잡고자 TSMC는 백악관 갔다 오자마자 미국의 5개 공장, 무려 5개의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한 밸류체인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일본과 대만은 그 밸류체인의 중요한 역할들을 자신들이 맡고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놀라운 보도가 하나 있었죠. 14년 만에 소니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특히 소니가 만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카메라에서 영상을 받은 걸 디지털 라이징 하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인데요. 물론 소니가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세상에 일본이 반도체를 접고 있었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게 바로 이 바이든의 새로운 밸류체인 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일본과 미국과 자신들이 밸류체인으로 엮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지 TSMC가 연구소를 일본에다가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생산 라인도 TSMC가 일본에 일부 가동하겠다, 설립해서 가동하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죠. 혹시나 새로이 판을 짜는 밸류체인에서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의 제품들이 만약에 외면당한다면 우리에게도 큰 낭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바이든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가들끼리 모두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밸류체인을 구상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문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자들과 통상과 교역과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단어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기술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들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적으로 기술을 관리하는 국가? 그럼 그렇지 않은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밸류체인, 서플라이체인을 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봤더니요.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를 바이든은 한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흘러오는 가장 큰 문맥상의 흐름이 여기에 있고요. 특히 바이든은 계속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너무 강했나요?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지원책을 확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의 핵심은 가족이죠. 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육과 가족과 관련된 가족의 틀이 깨지지 않아야지만 견실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려는 것입니다. 철저히 바이든의 복지 정책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적어도 국가에서 마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요즘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돈을 더 쓰고 있는 거는 SOC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인프라 조성하고 SOC와 관련돼서 대규모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아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미국 내부에서 왜 이 같은 SOC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써 있는데,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이 또 뭐냐?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바이든이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육성하고 싶은 친환경과 관련이 커요. 도로가 이렇게 미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워낙 노후화됐거든요. 컬핏하면 도로 막고 공사 중이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도로의 상당 부분이 공사를 항상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도로 상황이 정체가 되고 공회전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되고 석유를 과하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친환경과 관련된 행위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교통상황 정체를 막기 때문에 또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도나 이런 것들도 왜 그럽니까? 이미 수도 배관도 너무 노후화돼서 유실되는 수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리는 수도 양이 많은 것이죠. 그럼 많은 에너지 써서 상수도, 하수도를 다 정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유실되는 부분만 막아도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게 중구난방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빨리 육성해서 그 분야에서도 견실한 회사들이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의 구글, 환경 분야의 테슬라, 환경 분야의 MS 같은 회사가 나오길 바라면서요, 그런 회사가 생겼을 때 거기에 견실한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불황일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바이든이 임했던 골칫거리는 무엇이고, 바이든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이렇게 두둑한 선물을 줬는지 아마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바이든 정부의 이슈들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